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치러진 21대 총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도래하면서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21대 국회의 나침판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 수장으로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1년은 바빴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이끌며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 속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회 외교통의 연륜을 살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됩시다. 변화의 종착역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추경과 예산안 합의 처리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격변의 세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 국민 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를 합시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합시다. 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입니다. 문제는 민생이고 해답은 정치입니다. 그 핵심은 개헌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시작은 국민과 국익,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위한 고민과 해법.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바로 국회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1년 국회의 성적표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21대 국회 박병석 전반기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함께 얘기 나눌 분입니다. TJB 김성민 서울방송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5일에 국회의장 선출이 됐고 국회의장이 되셨습니다. 1년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어느 때보다도 참 바쁘게 1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의장님 소개하는 VCR, 또 국회를 소개하는 VCR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숨가쁘게 달려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하고 무더위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위기의 강을 어떻게 무난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골똘했던 화두였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여야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되면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공감대가 마련되면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많은 그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예산 문제가 여야의 합의대로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통과한 것은 6년 만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추경에 있어서도 제 첫 추경을 정해놓고는 모두가 여야가 합의대로 순조롭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님은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의장님 하면 생각나는 말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16대 총선 이후에 그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육선을 하셨고요. 20년 넘게 의원 생활하시면서 그 잊을 수 없는 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좀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대전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죠.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크게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겠다.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구도를 깨겠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고요. 특히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에 소속되면 당선이나 여러 가지가 쉬웠겠지만 저는 이러한 목표하에 제가 원하는 철학과 이념에 맞는 정당을 택했고 심지어는 제가 속한 지역에 제가 속한 정당의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적을 옮기지 않은 내 원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20여 년의 국회의원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패한 탄핵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밤을 새우고 투쟁했던 기억이 새롭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남습니다만 제가 가장 또 제 마음속으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2005년에 행복도시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법이죠. 그 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투쟁했고요.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뜻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국가의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투쟁했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당시에 집권당의 실행정수도 특별위원장도 했고 또 제가 국회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세종국회 이전 특별위원장을 전 이해찬 대표하고 공동으로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초가 되는 세종시에 기틀을 놓았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여야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협치가 강조됐지만 첨예한 갈등 피할 수 없었는데 앞서서도 소통, 공감, 합의 뭐 이런 내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의장님이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초기 단계에는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죠.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그런 것에 못 미쳤는데 당시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적 상황에다가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특히 그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3, 4중고의 사태가 겹쳤고요. 네. 이어서 태풍과 수해까지 왔는데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판단 아래 원구성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 상임위 문제에 이렇게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석수의 차이가 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사이의 관계도 명백히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삼권 분립하에 국회의상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전임 총리와 현 총리에게 제가 당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법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사전에 국회에 와서 협의해달라.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달라. 그리고 국회가 대해서 논의할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은 미리미리 제출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게 해라. 야당의 의견이 맞으면 수정하는 것이고 설사 여당의 뜻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다른 견해를 분명히 알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청와대에서의 그 오보윤 오찬에서도 대통령이 계신 데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통이 기본이기 때문에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한 20차례 했고요. 그리고 여야 의장 주재죠. 대표회담도 했고 중진회담도 했고 그런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협치의 기반을 닦았다 하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고요. 제가 야당 의원들의 면담은 단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고요. 예. 요즘 저에게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제가 보면 의장하고 상의 안 해도 될 만한 일들을 전화해 주시는데 한 번도 제가 사행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16대 국회 초선 때 당선되자마자 이제 국회에서 여당의 대변인을 했어요. 대변인은 그때는 단 한 명밖에 없었고요. 한 달에 한 2번쯤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장정회를 하고 할 때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대변인이었죠. 저는 그때 4년 동안에 국회의장실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아마 우리 이번 국회 초선 의원 중에 반 정도는 국회의장실에 와서 다녀갔거나 차를 한 잔씩 마셨을 겁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 바로 부동산이 아닌가 싶은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장님이 직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셨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회 법을 통과시키는데 의원들이 10명이 합의해서 제출하는 의원 제출 법안이 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있죠. 국회의장은 의견 제시 형태로 단독으로 법률안과 비슷한 효력을 발행하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의견 제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전제는 국회의는 나라 전반의 국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전제고요.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당선되면 자기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 관한 재산 상황, 부동산 상황을 포함해서 모두 신고를 해라. 그 심사를 과거에는 국회 윤리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가 심사자문회가 심사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장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우선 상임위 선정할 때 해당 상임위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하는 분들이 건설교통위원회는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했는데 이 사안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피해서 다른 상임위에 왔지만 또 내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가 있을 경우는 자진 신고해서 회피해라. 그 사안에 관해서는 내가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는 자진 회피를 해라. 그것을 우리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교섭단체의 대표과 의장한테 보내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국회 자체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주는 문제를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국에 이제 그런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취임사에서부터 개헌 얘기하셨고요. 또 개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현재 헌정 제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개헌은 참 답답한 일인데요.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육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가장 국회 경험을 오래 한 사람이죠.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는가? 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야는 합의하거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가 바뀌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 집중력에 따른 과도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의 현실을 보면 장관보다는 수석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몇 명의 차관급의 수석들이 운영하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을 좀 권한을 나누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도 좀 권력을 나눠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현행헌법이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현행헌법은 87년에 개정된 헌법이니까 횟수로는 34년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첫 헌법을 제정한 게 48년인데 87년까지 9번의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9번 개헌을 했으니까 4년 남짓마다 한 번씩 개헌한 거죠. 근데 무려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전 세계나 국가는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87년 헌법 제정 때 국민소득이 3,000불 남짓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는 초기 산업화 단계였는데 이미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정보화 단계를 거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국가와 국민의 큰 틀을 다루는 헌법이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조되는 기후위기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 권리의 문제, 생명 존중의 문제, 또 중앙 집권적인 행태를 어떻게 지방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냐 하는 소위 지방 분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시점이 이미 넘어섰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또 다시 협치의 문제가 나오고 승자 독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을 고치는 것만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정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재헌절 경축사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하고 선거 제도가 갈등의 뿌리라고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헌법에는 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기고가 생기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된 권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국무회의가 심의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가 되는 문제. 또 궁극적으로는 총리의 선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권력을 국회와 대통령이 나눈다면 총리를 국회가 복수 추천을 하거나 선출권을 갖는다면 실질적인 국무위원 장관의 제청과 임면, 면직이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함께 도입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87년 체제가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 소위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생명이 존중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환경이 존중되고 하는 이러한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들을 명실공히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력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바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어떻게 배분해서 소위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냉정히 얘기를 하면 유불리죠. 특히 선거에서의 유불리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개 개헌안을 대통령이 최근에 제안했던 건 두 번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근데 그분들은 임기 말년에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고 네. 국회의 분포도 그랬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대통령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임기 초에 안을 낸 최초의 대통령이 됐는데 당시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폐기시켰죠. 그때 제가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개헌하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3월 대통령이 제출한 게 3월이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지금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 우리 이 정부 심판론 가지고 선거 치러야 되는데 다 묻혀가지고 지방선거가 여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저보고 다음에 국회의장 하실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방선거의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항상 제가 얻은 결론은 단기적인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여기서 개헌과 맞물려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거법 제도입니다.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명실공히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표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비례성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고쳐야 된다. 근데 그 선거제도를 고칠 때 선거가 임박할수록 고칠 수 없습니다. 왜? 이해관계 때문에. 임박하지 않았을 때 이번에 함께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권력을 나누자는 말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개헌의 핵심이 권력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헌 추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이라도 먼저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런 게 좀 어떤가요? 어려운 부분인가요? 국가균형 발전은 제가 정치를 하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남은 정치 인생 중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 그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은 제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저의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 지금 소멸시대 아닙니까? 전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넘은 지가 벌써 재작년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주택, 교통, 교육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지방을 좀 덜어서 부족한 지방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죠. 분권, 분산, 분업, 소위 3분이 필요한데 우선 중앙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큰 테두리가 먼저 결정된 뒤에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지 그것만 떼어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예.
국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조사죠. 그 일반 국민의 66%, 네. 3분의 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동의했고요. 헌법학자의 77%가 동의했고, 특히 그 국회와 한 언론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의 93.5%가 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질 않죠.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개헌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임기 초에 네. 그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임기 말에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정권을 잡은 분은 우리 승자독식 제도 아닙니까? 대통령도 한 표만 더 가져가도, 국회도 한 표만 더 가져가도 당락이 결정되는 네. 그야말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는데 왜 내가 그 권력을 나눠주는가 하는 것이 본능이고요. 또 막상 처음 된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들은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정을 맡았는데 추진해야 할 일들이 퇴산 같은데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 그것이 집중 조명을 받는 소위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약화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지금처럼 임기 후반기가 되면 대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또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개헌 문제가 논의되면 정권 심판 못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늦춰왔죠. 예, 여야가 두 가지 특기를 만들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와 코로나 극복 경제 특위를 만들기로 네. 의견을 모았는데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든지 아니면 헌법 개정 특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인데요. 아직도 내년 대선에다 깊이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측이 다 틀렸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 3개월 앞으로 나가는 쥐자체에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정치라는 게 저희 경험이나에 미쳐봐도 하루 앞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장기적 올바른 길이냐의 판단하에 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복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위는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의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줄줄이 있어서 글쎄 개헌 추진 일정이 어떻게 잡힐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고 했는데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죠. 예. 네. 그 이후에부터 그 합의한 뒤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비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돌파하는 것이지 또 상처 입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개헌 일정은 이렇습니다. 금년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든지 또는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논의하자. 근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 작년에 임기가 끝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1년 반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공청회 다 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 우리 분수대 앞에 자유 발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발언할 기회를 다 줬었고요. 상당 부분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과 선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두 번의 상반기에 큰 전국 선거가 있습니다. 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네. 그리고 6월 1일 날에 그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맡기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그럼 지자체 선거 때 하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가 나누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국회 21대 국회 임기가 2024년 5월 말에 끝나니까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4년 6월부터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국회는 여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여야의 구성비가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좀 난처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리고 그 개정된 헌법에 적용시키는 다음 국회 22대 국회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러면 바로 수도권 과밀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역대 모든 정권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도 수도권 의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세종국회의 완성입니다. 제가 저희 정치 인생 중에서 그 상당 부분을 국가균형 발전에 열중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집권당의 시절부터 그 신행정수도 추진 특별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세종국회 이전 추진 위원장을 전 이해찬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세종시의 수도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됐습니다만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자. 그 다음에 157개의 공공기관을 세종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전국에 분산시키자. 즉 자동차의 바퀴 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그란 부분이 세종시고요. 이 부채살과 같은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죠. 따라서 세종국회를 제대로 만들고 그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도 해야 되는 것은 그 재정분권입니다.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이제 8대2에서 이 정부 들어서 7.5대 2.5 정도로 옮기는데 7대3 정도로 빨리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요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이 수도권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인프라, 인재, 재력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보면 지방은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 안배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점을 줘서 동등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을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균형 발전의 큰 축은 맞습니다. 근데 그 해법 마련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야 합의로 그 설계비 147억 원을 마련을 했지만은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 여전히 공전 거듭하고 있고요. 그 6월 국회 처리 시한도 넘겼고 7월도 사실상 뭐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좀 분명히 좀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쉽지 않은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많은 의원님들을 만납니다. 이것에 소극적인 의원님들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도 만나고요. 또 여당, 야당 지도부를 따로 만나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다시피
작년에 147억의 설계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어요. 물론 거기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 제도를 만든 뒤에 사업을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체는 세종국회는 만들어라 하는 대전자에 147억, 14억도 아니고 147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야의 다루는 운영위의 소위원회에서도 6월까지는 하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정당에서 결심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저희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9월이 되면은, 우리 정기국회에 무슨 국정감사도 해야지, 예산도 다뤄야지, 특히 대선 예비영선도 하면서, 이게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따라야지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그럼 직권상정 얘기도 있던데 그런 가능성은 없으신 거죠? 의장이 여야의 협치를 더 촉진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미리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균형을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셨는데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지역 중심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세대 갈등, 또 젠더 갈등, 이렇게 갈등의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부각된다고 보십니까? 갈등공화국이죠. OECD를 비롯한 각종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의 지수가 최악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그것은 사회와 인구, 문화, 의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랐는데 우리 제도나 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거는 바로 이 정의, 공평, 공정한 분배 이런 거와 함께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 갈등을 따지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성세대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년이 다 보장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고 또 비정규직으로 가고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의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현 세대가 의 부담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공평한 분담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개혁과 연금제도의 개혁 등 공평한 분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권이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고 바로 정치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라고 생긴 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야말로 상반된 의견, 대립된 의견을 함께 모아서 이 공감대를 도출해내는 것이 역할이죠. 마치 용광로 같은 겁니다. 선철도 녹이고 고철도 녹여서 새로운 철을 뽑아내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바로 승자독식의 제도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의식이 정권 쟁탈의 유불리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직의 여야 국회의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그리고 여야 출신의 오랫동안 평가를 받은 의원, 전문가, 학계가 모두 모여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심도 높은
심도 깊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뭐 빠르면 가을, 늦어도 연내까지는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될 것이고요. 그것을 여야 지도부와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대선 주자한테도 직접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당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부터 이 의기를 어떻게 넘느냐는 의기의 강을 넘는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지만 이 코로나에 현 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고 당장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의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는 달리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있고요. 소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텐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먹거리, 국민의 갈 길을 정하기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따라서 국회가 이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기후 위기의 대응 문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국민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자 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국가 중장기 아젠다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 드리고 여야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거기에도 함께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정치가 젊은 정치를 표방하면서 원외 영선 또 30대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고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개인 처신 잘해야죠.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공약이 표를 얻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궁극적인 제도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 그리고 양당의 과점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소위 적대적 진영의 공존 상태 이것을 깨려면 바로 권력구조의 개편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편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대로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투표하실 때도 정말 그분의 공약이 허황된 공약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의장님 중국어도 워낙에 잘하시고 또 국회에서 알아주는 중국 통으로 알려져 계신데 국민들은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도 많아서 이 외교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 실사구시의 외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중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논두렁에 들어서 있는 소와 같아서 오른쪽 두렁이에 언덕에 풀도 뜯어먹어야 되고 왼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즉 미중 사이에서의 우리의 신뢰를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원칙은 지키되 실사구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국제정세가 굉장히 냉엄하게 돌아갑니다. 미중 사이가 처음에 기술전쟁에서 무역전쟁으로 이제 패권전쟁으로 가면서 소위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 외교의 출발점이자 소위 핵심 축이죠. 중국은 우리에게 필수 분결결한 또 중요한 이웃입니다. 이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되 실사구시의 입장을 분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장님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은 오늘 대담 어떠셨습니까? 다 못한 얘기가 있으면 뭐 마무리 발언도 좋고 해주시죠. 예, 항상 이 인터뷰라는 것은 긴장이 됩니다. 예, 긴장이 되고 끝나면은 아이고 내가 좀 이 말을 빼놨다. 좀 더 조리 있게 요약할 걸 그런 것이 있었는데 비교적 그냥 제 솔직한 말씀을 여과 없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오늘도 예가 아닙니다. 아침에 늘 일어나면 제가 기도를 꼭 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고통스러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의 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김성민 기자도 1시간 함께 했는데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시죠. 의장님은 평소 여야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가장 또 협치가 또 필요할 때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현안 문제 이런 협치로 잘 좀 풀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에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싸잡아서 비판하지 말고 좀 짚어서 그 책임에 비중 있게 좀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추경안 심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디 안전하게 차질 없이 국회가 운영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오늘 바쁘신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성민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